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석입니다. 네, 오늘로써 올해 네 번째 님스테이지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다들 비슷하겠지만 저에게 님스테이지가 더더욱 필요하고 인상적인 이유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화두나 기억 또는 감각 같은 게 결과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1년에 4번 저는 가만히 저를 들여다보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가진 감각, 생각, 그리고 상황을 환기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말이라는 어떤 분위기를 잘 살리고 싶었는데요. 갈피를 잡아야 할 때마다 저는 제가 이전에 썼던 조각글들을 다 찾아봅니다. 제가 올해 첫 번째 무대에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쓰기와 읽기는 저에게 되게 오랫동안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였고 저는 요즘에 어느 때보다 읽기에 좀 재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예시장에 책과 가까워지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자 조금 아등바등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저에게 제 삶을 구성한 읽기 네, 저를 구성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무대를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로 모든 시간을 굉장히 길게 채우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특히 지루할 수도 있는데 부디 저로 대표되는 완벽한 타인을 알아가는 어떤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헤밍웨이나 톨스토이 같은 대문호가 되기 위해선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다독, 다필, 다상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 저는 일단 다독부터 탈락입니다. 저는 많은 책을 읽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많은 유혹과 중독거리들이 있는데 저는 한 마리 작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책 읽기가 저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무대에서 책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웃으되는 거 아니겠어요? 책을 고르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 제목을 많이 보고요. 폼나는 제목, 폼나는 표지 이런 거 많이 보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평론가나 작가가 추천한 작품 찾아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작가의 신작도 찾아보는 편이고 따지자면은 제 생애 문학을 제일 많이 읽었고 그 이외에는 사회과학 도서나 역사 철학도 좀 읽었고 최근에는 이제 과학 에세이나 소프트 SF 소설도 많이 읽었는데 자본이나 경제에 대한 거는 진짜 안 읽었습니다. 저는 부자 되기는 완전 글러먹은 거죠. 여하튼 종합하자면 저는 꽂히는 책을 읽기 때문에 일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갈래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고 간혹 좀 편파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께 어떤 책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또 워낙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라 문장, 책, 작가 되게 마음에 많이 담아두고 사는데요. 오늘은 다니엘 페네크의 몸의 일기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2016년 수석 선정 올해의 책, 오랫동안 저를 감동해온 책입니다. 몸의 일기는 화자가 일생 동안 자신의 몸에 대해 관찰한 일기 형태의 소설입니다. 사후 딸에게 건네는 편지와 함께 1936년 12세부터 2010년 87세로 숨을 거둘 때까지의 기록이죠. 훌륭한 소설인 만큼 사실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사실 이 책을 읽었을 때 소설인지 모르고 진짜 일기를 보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독특하게도 이분은 자신의 몸에 대한 고찰을 써내려갑니다. 저도 일기를 가끔 쓰는데요. 제가 그렇듯 보통 많은 경우 경험이나 상황에 대한 감상이나 생각을 쓰지만 화자는 어떤 상태에 대한 몸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거나 식격화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이 일기를 받게 될 딸에게 설명하는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몸은 분석을 하면 할수록 겉으로 드러낼수록 덜 존재한다는 거야. 노출과 반비례하여 소멸되는 거지. 내가 매일 일기를 쓴다는 건 그와는 다른 몸, 그러니까 우리의 길동무, 존재의 장치로서의 몸에 관해서란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화자는 62세의 일기에 나는 먹고 쓰는 것은 오른손으로 하지만 담배는 왼손으로 핀다고 적혀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걸 누가 몰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부터 내가 오른손잡이였는지 또는 왼손으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보다 무신경하게 삽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몸을 매개체로 해서 맞닥뜨리는 사건과 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육체적 변화에 대한 고찰을 차곡차곡 담은 아주 긴 유서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매번 진지하거나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아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묘사한 유쾌한 문장들을 좀 돌아보자면 그는 치통을 몸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2000볼트의 전기 충격이라고 묘사했고 노년이 되어 수술을 받기 위해서 소변줄을 차고 나서는 자신에 대하여 사실 난 내 심장의 호흡을 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다 라는 멋진 문장을 쓰고 그 다음에 난 물시계다 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출판된 다음 해인 2016년에 읽었는데요. 제 한 만화가 친구의 책상에서 이 책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없는 시간을 메우려 펼친 책을 아주 단숨에 삼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 어떤 책들은 분량이 어떻든 간에 단숨에 한 자리에서 읽게 되죠. 그것은 저와 링크가 딱 맞은 거예요. 그때의 시기, 상황, 화두가 우연을 가장한 순서에 따라서 온 지식 습득이랑 정확하게 알맞을 때 생기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해에는 저에게 몸의 일기가 그런 책이었던 거죠. 모두 그런 시기가 있고 힘겹게 지나가듯 이 책을 만난 그 첫 해에 저는 정말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아프기 시작했던 때였죠. 몸을 구성한 많은 부분이 고장이 나고 이제 허리가 아파서 세상 요란 떨면서 병원도 그때 다녀갔고요. 그다음에 두통이 안 사라져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은 것도 그 해가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학교 심리상담센터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한 뒤에 결과지를 믿을 수 없게 받아봤을 때도 그 해였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제 몸뚱어리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저곳 너무 아프고 도무지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때 이런저런 일들로 잠들기가 너무 어려웠던 때에 변화는 한꺼번에 찾아오고 그 속에는 이 책도 있었던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즐겁고 감격스러운 건 내가 도무지 언어로 형상화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생각,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을 만났을 때 느끼는 희열 아닐까요? 그때 제가 가졌던 어떤 유쾌하고 찡한 감동을 이번 님스테이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책을 다시 읽었을 때 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 책은 이제 시간이 지나 좀 낡았지만 이 책 속에서 나를 만나고 나의 이면을 만나고 나의 흉측한 모습도 만나고 어떤 티나지 않지만 나의 아주 작은 선한 부분을 만나고 그래서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책 속에서 등장인물과 너무 다양한 내 주위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떠올리고 감동받고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제 심장을 때린 어떤 몇 문장을 소개하면서 이 문장이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잠깐 나눠볼게요. 저는 사실 책이든 영화든 여러 번 보는 걸 좋아해서 이 책도 여러 번 읽었는데 그때 조금씩은 달랐지만 비슷한 느낌을 주는 문장을 꼽았습니다. 105페이지 16세 7개월 2일 1940년 5월 12일 일요일 가끔씩 한밤중에 불안 때문에 잠이 깰 때면 함께 자고 있는 아이들 모두가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차츰 마음이 차분해지곤 한다. 커다란 하나의 몸이 함께 숨쉬며 잠들어 있는 것이다. 꿈꾸고 잠꼬대하고 땀을 흘리고 몸을 긁고 사지를 흔들고 코를 훌쩍이로 기침을 하고 방귀를 뀌고 코를 골고 자위를 하고 악몽을 꾸고 놀라서 깨고 또다시 잠이 든다. 그러한 순간에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건 동지애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 침실이 하나의 거대한 몸뚱어리를 형성하는 것 같은 인상이다. 우리들 중 누구 하나가 죽어도 거대한 공동의 몸은 계속 살아있을 것만 같다. 저는 정확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느낌, 그 감각에 홀려서 지금까지 조립식 가족, 선택적 식구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번에 특히 이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지금 지속하는 삶의 형태가 비주류라고 불릴지언정 정통성을 잃지는 않았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언젠가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어느 덩어리의 자발적 부분이 되어 삶을 영위하는 다짐을 했던 그 다짐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함께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형태는 사실 역사시대 이전부터 이루어졌고 건강한 공동체는 항상 역경을 견뎌내며 지금까지 존재해왔습니다. 사람이 드나든다고 해서 정신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함을 동시에 경험하는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215페이지 36세 10개월 1일 1960년 8월 11일 목요일 장갑과 비누로 아이들을 씻길 때마다 매번 놀라게 되는 건 그 조그만 몸들이 정말로 단단하다는 것이다. 두 아이의 이 보드라운 살갗 아래 감춰진 단단한 살 속엔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 자연 상태의 그 에너지를 내가 조종하고 있는 것 같은 뿌듯함. 앞으로는 그들의 몸이 그토록 탄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그들 얼굴의 표정도 그토록 선명할 수는 없겠지. 눈의 흰자도 그토록 하얄 수는 없을 테고 귀의 모양도 그처럼 그린 듯이 완벽할 수 없을 것이고 피부의 세포도 그렇게 촘촘히 짜여있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극사실주의 속에서 태어나 점점 더 느슨해져서 아주 대략적인 전면법으로 끝나 결국엔 추상의 먼지로 날아가 버린다. 이 문장은 제가 딸을 낳고 더더욱 공감하게 된 문장입니다. 거의 똑같은 생각을 아이가 집에 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했었거든요. 이전에는 제가 딸이 있기 이전에는 사람의 일생을 표현함에 너무 정확해서 좀 소스라치게 놀랐었는데 아이가 옆에 살다 보니까 이만큼 정확한 묘사가 어디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딸과 아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이 응집돼서 문장으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적 화자는 나와 다른 역사, 시간, 관점을 가졌지만 비슷한 고민, 충돌, 역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의 시간은 한정적이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은 변하고 나와 맞닿은 부분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죠. 그것은 제가 홀로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개인의 기록에 대한 찬란함을 느꼈고 또 읽기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나의 성장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성장의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몸을 무시하고 정신과 의미에 매몰되어 있던 저에게 동반자로서의 몸, 자아라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로서의 몸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은 정직하고 신체적으로 나를 잘 아는 것이 정신적으로 나를 얼마나 잘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한 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힘겨웠던 그때 그 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행히 저는 돌파구를 그때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는 이 책의 기여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뻑이든 말해도 저라고 모든 책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기억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나 문장에 대해서 그때는 정말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책 제목도 까먹고 문장도 까먹고 적어놓은 곳까지 까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문장은 제 어딘가에 남아 잊혀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책을 읽고자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삶은 단 한 줄의 문장을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끝이 똑같다면 그래서 마지막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가 남긴다면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림을 그리고 곡을 만들고 바느질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쓰고 글을 읽는 것 아닐까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책에서 길을 찾고 책에서 길을 읽습니다. 저에게 책을 읽는다는 건 일입니다. 이것은 직업의 일이라기보다는 과업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읽습니다. 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축으로서 책을 읽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이런 방법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변화에 유연해지고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한숨 한번 내쉬고 다음 걸음을 옮기는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첫 번째 무대에서 저는 글쓰기에 대해 얘기하며 굉장히 험한 질문을 던졌고, 두 번째는 식구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지난 무대에서는 삶과 정착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했죠. 그렇게 무대를 하면서 선언도 하고 토로도 하고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문이 그렇게 해소되진 않았고, 가족에 대한 마음은 매일 좋았다가 나빴다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장소라는 깨달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은 여전하고, 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등 떠밀려 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이고 지고 나아가는 과정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부분은 해소되어 있고, 그 여정에 저에게 책이나 읽기, 쓰기, 말하기는 근본적인 동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몸이랑 마찬가지로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은 후 언제나 새기는 문장을 전하며 이번 무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문장은 무려 화자 생애 끝 8순이 다 되어서 친구와 나눈 담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때 체험책을 읽었던 2016년, 다시 읽은 2019년, 그리고 지금 2022년의 내가 여전히 이와 같은 삶을 열망한다고 생각합니다. 455페이지, 87세, 2010년, 리종에게 보내는 편지. 팡슈, 조심해. 좀 느긋하게 해. 지금 같은 리듬으로라면 너 100살까지 못 살아. 아니야. 세상엔 전속력으로 끝내야 할 일이란 게 있어. 비탈길을 쏜살같이 내려야 할 경우도 있어. 천천히 시작하는 것 좋지. 처음 시작할 때 신중히 생각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 하지만 우리에겐 몸뚱아리도 돌보지 않고 전속력으로 끝내는 것, 가속의 원칙, 바로 그게 필요해. 우리는 기운 없이 떨어지는 발사체가 아니야. 우리는 점점 더 가팔라지는 인생의 비탈길 위에 내던져진 의식의 덩어리들이야. 우리 몸뚱아리가 따라와 주느냐 마느냐 하는 건 그것들의 문제지. 이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저라는 사인이 여러분께 유효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멋진 단 한 문장, 단 한 권의 책, 단 한 편의 영화, 단 한 편의 장면, 단 하나의 사람을 꼽으면서 마무리하는 멋진 연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